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책갈피 오늘은 얼굴은 인간을 어떻게 진화시켰는가입니다. 얼굴이 인간을 진화시킨 건가요? 아니면 진화가 인간도 변하게 하고 얼굴도 변하게 한 건가요? 얼굴이 먼저인가요? 인간이 먼저인가요? 얼굴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가장 근본적으로 진화론자의 책입니다. 지난번에 올리버 섹스 이야기를 하면서 다윈이 식물의 진화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졌고, 식물의 진화론을 먼저 발표했더라면 그 창조론자들, 그 기독교 사회에서 그렇게 혼나진 않았을 텐데,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얼굴도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다에서 올라가서 육지에서 헤매다가 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요즘 하여튼 다 거대사 시대니까 왜 이렇게 그토록 거대사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화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이게 첫째는 종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진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신의 지위에 올라섰다. 그렇죠. 인공지능도 창조하고 로봇도 창조하고. 이를테면 요즘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한국의 카이스트가 한국의 유명한 방위산업체랑 손을 잡고 로봇을 개발을 해요. 근데 그 로봇이 뭐냐? 악용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왜? 방위산업체의 로봇, 대충 짐작되시죠? 방위산업의 인공지능. 간단히 감시나 정찰의 범위를 넘어서 그게 킬러 로봇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 50몇 명이 서명을 해가지고요, 한국 카이스트랑 우리 협력 못하겠다. 넌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니? 그 지금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어요. 한국은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놀랍게. 난 이게 빅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공지능은 미래, 로봇의 미래는 전 세계적인 화두예요. 아이삭 아시모프가 로봇의 6원칙을 발견한 이래로 만들어낸 일. 인간에 대한 진화, 믿음, 신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갈 거냐. 그게 이제 호모사피엔스 이야기고, 유발 하라리. 그래서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닌가, 거대사에 대해서. 요즘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 쉬운 책은 절대 아니에요. 저도 어려웠어요. 제가 생물학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또 평생 한국은 문이과 장벽 속에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책을 그냥 진화론은 들어있지만 인문학적, 문명사적, 문화사적인 의미의 얼굴 변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를테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 얼굴 근육의 그 실금 있죠. 얼굴에 어떤 근육들이 있는지 보면 충격스러워요. 충격적이에요. 얼굴 근육이 몇천 개 있다는 건 제가 다른 책 소개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근육의 움직임을 다 읽어가지고 그 사람의 숨겨진 포커페이스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은 이미 개발돼 있잖아요. 이런 안경 쓰고 하면 다 알려줘요. 저 사람 사실 지금 웃고 있지만 울고 있어. 조용필 노래처럼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고 있어. 이런 거예요. 다 알 수 있거든요. 하여튼 말이 길어집니다만, 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몇 군데에서 놀랐네요. 첫째, 포유류 중에 인간만큼 얼굴이 다양한 얼굴이 없대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소 얼굴, 말 얼굴, 포유류도 생각해봐요. 젖 먹고 사는 동물들 얼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전부 다 다르잖아요. 물론 성형으로 같아지지만. 참 놀라운 얘기, 너무 뻔한 건데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인간 얼굴. 왜 그럴까? 그 다음에요, 이 문장도 참 명문이던데요. 두 개의 앞면 골격 구조, 쉽게 말해 머리와 얼굴의 구조에 관한 한 21세기 최고의 권위자라고 알려진 도널드 엔노가 인간 얼굴의 특이함에 대해 정확히 설명한다. 보세요. 인간의 얼굴은 특이하다. 일반적인 포유류의 기준에서 인간의 이목구비는 이례적이고 전문화되었으며 어떻게 보면 기이하기까지도 하다. 대부분의 포유류에서 보이는 얼굴의 특징이 기능적인 긴 주둥이가 인간에게는 없다. 말, 개, 소, 염소 생각해봐요. 이 주둥이가 다 길어요. 근데 인간은 평평하게 그랬잖아요. 이 주둥이는 줄어들어 돌출된 흔적만 남아있어. 살짝 남았던 흔적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금 더 나온 사람 있죠. 이빨 교정하기 전에. 그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 다음, 얼굴은 평평하고 넓으며 수직적인 구조를 가진다. 그쵸? 동물들 얼굴 생각해봐요. 호랑이, 사자, 기린, 말, 양, 소, 다 얼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인간은 평평하고 넓어요. 저야말로 평평하고 넓죠? 수직적이에요. 깎아지려요. 안면 윤곽의 경우 포유류 대부분이 머리 덮개뼈 쪽으로 부드러운 경사를 이루어져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비스듬히. 근데 인간은 커다란 두개골 앞면에 독특하고 둥글 납작하며 수직으로 솟은 이마가 있어. 이 앞면에 독특하고 동그랗게 뒤로 넘어가는
수직으로 솟은 이마가 있어요. 납작한 얼굴은 큰 두상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 둘이 뒤쪽으로 크잖아. 이 앞쪽은 기능만 몰려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크고 있죠. 그 다음 특히 서양 사람들은 뒤로 이렇게 길잖아요, 머리가. 예. 두 눈은 가깝게 붙어 있어요. 동물들 생각해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양쪽으로 눈이 흩어져 있잖아요. 옆면만 잘 보이게 돼 있는 그런 느낌. 어디 갔나? 그 다음 아치형을 이루는 치아 배열은 전신의 크기에 맞지 않게 작아요. 우리 악어 생각해요. 악어. 악어가 이 치아갈 때 악이잖아요. 악어거든요. 악어 이빨 이 생각해봐요. 아치형을 이뤄 인간은. 그렇죠. 아치형이죠. 이 치아 배열은 전신의 크기에 맞지 않게 작다. 다른 동물들 입 크기 생각해봐요. 더구나 채식문화, 농경문화에 살던 사람들은 이쪽이 발달 안 했어요. 하악골이 작아요. 이렇게 깎아질러요. 근데 고기를 많이 씹었던 사람들은 여기가 튼튼하고 여기 넓어요. 제 턱도 보면은 복방기잖아요. 그쵸? 이 턱이 넓잖아요. 복방기 흔적이 이런 것들. 재밌죠? 이 책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얼굴은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줬고, 인간의 진화가 얼굴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를테면 성적으로 동물들은 입술이 얇아요. 그쵸? 동물들은 입술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입술이 이렇게 두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입이 튀어나오지 않았으니까 굳이 크게 덮을 일도 없어요. 근데 튀어나왔어요. 이건 또 성적 코드로 설명하거든요. 서로 마주보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일어서 사랑을 하니까요. 저는 내발일 때는 다르잖아요. 뒤에서 껴안게 되는데 지금은 서로 마주보고 껴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참 느끼지만 늘 느낍니다만 이 애덤 윌킨스라는 학자, 유전학자이며 진화생물학자이고 1945년생인데 그럼에도 이 나이에 이렇게 일반 대중을 위해서 쉽고 편안하고 즐겁고 진화론에 대한 책입니다. 근본적으로 진화론에 대한. 그렇지만 인간의 얼굴에 대한 진화론입니다. 1920 몇 년 이래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상 가장 집중화된 첫 번째 책이라고 어딘가 설명되어 있어요. 하여튼 저처럼 자연과학에 문외한인 사람은 어려운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췌독이라도 꼭 해야 될 책이에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당장에 써먹고 다닙니다. 인간의 눈, 인간의 입 이런 것도 인간의 턱. 재밌잖아요. 두 번째 책은 오르 부아르입니다. 이 책요. 제가 만화책, 예, 좋아합니다만 제가 하여튼 이런 명작을 노래하거나 정말 이런 책 좋아합니다만 이런 책이더라고요. 오르 부아르라는 책인데요. 콩쿠르상 심사위원 피에르 아슬랭에서 이 시대에 출간된 가장 강력한 소설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프랑스에서만 100만 부가 판매됐어요. 1922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착복 스캔들. 이를테면요, 관이 비싼 걸 해가지고 전사자들을 모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싸고 그 다음에 이미 죽어서 죄송합니다만 뼈만 있겠죠. 썩어서 살점은 떨어져.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고 서양 사람들 키 크니까 관이 길어야죠. 자, 1m 30으로 해. 그 다음에 인건비를 아끼려고 그 당시 중국인 노동자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 인식표를 인식을 못해요. 우리 군번줄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있어요. 그 군번줄이. 그걸 못 읽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관에다가 A를 담아야 되는데 섞어버려요. 그 사람이 나와도 아무렇게나 갖다 묻고 아무렇게나 파버려요. 비석에 적힌 것과 이 관을 서로 구분을 못해요. 여기서 모티브를 가져온 소설인데 사기꾼들이 승리하고 자본가들은 폐허 위에서 부를 축적해요. 그 장사치들 있잖아요. 누군가는 결탁해가지고. 저 이거요. 대단히 가슴 아프게 읽었어요. 가슴 아프게. 뒤에서 총을 쏴요. 왜? 독일이 쐈다 자극하려고. 그 비밀을 알아. 산채로 매장해버려요. 턱이 다 나갔어. 평생. 더 이상 설명은 안 할게요. 소설이라 스토리를 알면. 근데 대단히 강력합니다. 앞에 보니까 아니 이렇게 훌륭한 소설을 이렇게 만화로 옮긴다고? 그러면서 저항하는 서문이 있어요. 원문은 대단했겠다 생각이 들지만요. 도리어 이런 식으로 이런 충격적인 소설이야말로 이런 영화 같은 이런 식으로 읽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주 꼭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고요. 르몽드 이게 멋지겠네요.
천부적인 이야기꾼 그리고 거장의 솜씨로 그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프랑스 이게 정상입니다. 예.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잃어버린 세대들 이건 사실 해밍웨이가 말했던 미국 용어인데 잃어버린 세대의 위대한 비극 대단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 비극을 노래한 소설인데 이걸 그래픽 노블로 그린 겁니다. 꼭 추천합니다. 제가 그래픽 노블 자주 추천합니다만 최소한 최근 3개월 사이에 읽은 제가 추천 안 하는 그래픽 노블도 많거든요. 최근 3개월 사이에 읽은 최고의 소설책이자 그래픽으로 형상화낸 노블이에요. 오르 부아르입니다. 전 프랑스어 모릅니다만 또 읽다 보니까 이게 고름이란 뜻인가요? 모르겠어요. 전 정확히. 안 찾아봤습니다. 귀찮아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